안녕하세요. 2022 학년도 수능 4번부터 9번 해설 시작할게요. 우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재 중에 어떤 분야죠? 인문. 그 중에서도 철학이고 특히 논리학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 방식에 대해서 논하고,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미학이죠. 그 중에서 논리학은 다른 철학과 다르게 법지문처럼 좀 읽어내야 되는데 학생한테 논리를 지금 평가하려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 또 사례가 나오더라도 영윤추 같은 거 나오지 않는 거죠. 과학처럼. 반대 경우 나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용어만 대응시켜서 떠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학은 관점을 나타내는 주장과 근거가 있는 모든 글을 이야기를 하는데, 관점을 제시하고 논리를 전개하려면 그 전에는 당연히 용어가 정의가 먼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도 이 글에서 화자가 쓰고자 하는 언어에 가까우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원래 내가 알고 있던 단어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화자가 주는 대로, 필자가 주는 대로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어가 한 번 나온 다음에 그 이어지는 것들이 용어의 다 반복과 변주일 건데, 그 바뀐 용어가 위에서 나온 그 용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그거 우리 링크라고 부를게요. 용어의 링크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이 언어를 가지고 끝까지 쭉 글을 읽어낸다는 걸 홀딩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준서랑은 이미 다 약속이 된 용어예요. 그래서 이 인문 지문에서 학생한테 평가하고 싶은 것, 또 인문 지문을 쓸 때 지문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용어 정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논리를 전개하려면 용어를 먼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 내가 아는 단어더라도 혹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식적으로 포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링크랑 홀딩 하시라는 거, 단락별로 연결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논리는 어떤 형태로 물어보냐면 조건이랑 가정의 형태로 물어보는데 조건은 A이기 위해서는 B여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주어지고 필요 조건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들이죠. 평가원에서는 학생한테 어떤 뜻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조건으로까지 나온다는 건 되게 중요한 정보라는 뜻이어서 문제에 반드시 2천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장 형태가 나오면 내가 밑줄 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의 경우에는 만약 뭐뭐라면 또는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틀로 갈 거기 때문에 가정이 나오는 문장 밑줄 치시고 아래 깨질 거라는 것도 미리 예상하시면 그 틀대로 읽기 편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특히 논리학의 경우 기본적인 필요 조건증을 제시하거나 가정을 세워서 그 틀에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그 용어 덩어리들을 가지고 뭔가 연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잡아놓고 그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니까 우리는 조건 나올 때, 가정 나올 때 제대로 체크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적용하는 거 사례 나오거나 뭐 예시 나올 텐데 그때 유추의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유비추론이잖아요. 유사한 방식이니까 위에 나왔던 내용, 사례에 나오는 구체적인 거 연결만 시키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 됩니다. 이 글은 헤겔이 반증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글이었고, 그래서 헤겔이 자기의 철학적인 논증인 미학을 어떻게 다뤘는지, 반증법에 따라 어떻게 다뤘는지가 주제였죠. 맞나요? 네. 첫 단락 볼게요. 변증법은 뭔지 잘 안 나와 있죠. 구조만 나와 있어. 그죠? 그 아래 나와 있는데 변증법은 논증 방식인데다가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래요. 첫 단락은 다른 단락들보다 30% 더 힘주어서 읽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글의 중심이 정해지니까, 그리고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힘주어서 꾹꾹 눌러가면서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첫 단락이 이만큼이고 뒤에 내용 거의 끝까지 이게 다예요. 자, 변증법은 논증 방식이기도 하고 존재 방식이라고도 하대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두 가지가 뭔지 알아내 봅시다.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기억력이 나쁘니까 손을 씁시다. 세모, 역세모, 네모로 앞으로 나오면 표시할게요. 용어 링크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데 대립적인 두 범주를 어쩌고저쩌고 수렴적 상향성으로 뭐 통일하는 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보여요? 어딘지? 네. 대립적인 두 범주고 수렴하고 통일한대. 위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 정립, 반정립, 종합이 떠올라야 되지. 왜? 구조적 특징이었으니까. 그리고 변복과 변주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면 글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념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념은 잠깐만요. 네. 뭐 있었다? 표시되어 있었어야 되죠. 이념은 용어였으니까 동그라미 써져 있었어야 되죠.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 따옴표까지 쳐줬으면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네, 옆에 뭐라고 써있어? 근원적 질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거 뭘로 익혀야 되냐면 이념의 내적 구조도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얘가 논증 대상인 거고 얘의 내적 구조가 존재 방식이겠죠. 그것도 변증법이고 그것이 시공간적으로 드러나는 방식 현실 자체도 변증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얘는 뭐 논증 방식에 해당할 거고 이거는 내적 구조니까 존재 방식에 해당하겠죠. 같은 얘기 반복해 준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념이랑 현실도 정립 반정립 네, 맞아요. 이라는 건데 왜냐면 그거는 지금은 당장 확신할 수 없는데 아래 문장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대등한 유상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통일을 이루고 수렴하는 거 맞죠? 정립, 반정립, 종합하는 거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거 이것이 우리 용어 링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념과 현실의 종합은 뭐예요? 하나의 체계인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안 앞으로 나와요. 읽어갈 주제인 거죠. 그래서 첫 단락에서 우리 찾았습니다. 이념이랑 현실이랑 하나의 체계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거를 아래 단락에 나올 중심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락 왜 꼼꼼히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네? 괜찮아요. 이것도 네모 간 치면서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학이 뭐냐, 철학적 논증이 뭐냐라고 봤더니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랑 두 가지 차원인데 대립적인 두 범주인데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이 철학적 논증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변증법적 체계를 따라야겠죠. 변증법적 체계를 따른다는 것은 세모, 역세모가 네모가 되면 되겠죠. 대립적인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단락 시작하니까 숨 잠깐 쉬고 해겔의 미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되는지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그 체계를 지니는지 세모, 역세모, 네모 쳐가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절대정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정신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네. 절대정신이라고 한다. 네, 좋아요. 자, 우리 아는 단어 나왔어요. 이념 나왔고 이념 나왔으면 현실도 나와야 되죠. 그럼 뒤에 나오는 게 인간 인식의 정신 영역이 역세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미학의 대상이 되는 예술, 종교, 철학 같은 것들이 줄줄줄 나오고 그것들의 내용은 뭘로 똑같대요? 네? 다시 뭐라고? 자, 절대정신 해겔이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내용을 가진다고 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하나의 내용을?
절대정신의 내용이 뭡니까? 아, 예술. 아니요. 예술, 종교, 철학의 내용이 뭐예요? 아,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대요. 절대적 진리 위에서 뭐라고 나왔어? 근원적 질서. 걔 뭐였어? 이념? 네, 이념이었죠.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면서 인식 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술, 종교, 철학의 세 형태로 나눠진다는 거. 괜찮죠? 괜찮죠? 나중에 글을 읽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예술, 종교가 철학으로 종합된다는 거 글 끝까지 읽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였다? 정립, 반정립, 종합이었다. 대립된 두 범주의 통일이었고 세련된 상향성이었다. 이념과 현실의 하나의 체계로 종합되는 과정이었다. 그게 예술, 종교, 철학이었다. 끝났죠? 글 사진은 끝났어. 그럼 문제가 다 풀려야 정상이고, 우리 조금 더 출제 요소 확인해보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요인, 변화나 나눠지는 것에 대한 요인은 반드시 체크합니다. 인식, 형식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형태가 구분되는데 그 세 가지 형태가 이거였던 거고, 그리고 이 형식의 차이 때문에 내용, 인식의 수준 차이가 나타났죠. 그럼 다시 말하면 내용, 인식의 수준차, 즉 이념의 인식 수준 차는 뭐가 요인이야? 인식, 형식의 차이가 그 요인이죠. 수준차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에 각각 대응되는 절대정신이 있었어요.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 안 보일 것 같은데. 사유하는 절대정신. 여기서 가지고. 사유하는 절대정신이 있고, 결국에 직관과 표상, 즉 예술과 종교가 철학으로, 즉 사유로, 이 방식으로, 형태로 종합된다는 거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결국 무슨 말? 헤겔의 철학적인 논증도 변증법적인 체계를 따랐다. 이해되심? 네. 그래서 예술에는 외면성, 객관성이라는 특성이 있었고, 종교에는 내면성, 주관성이라는 특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유를 통해서 철학으로 종합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용인식 수준 차이는 초보, 성장, 완숙 2단계로 간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 지금 현실에서 가장 완벽한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하는 철학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괜찮나요? 네. 네, 여기까지 가지문이었습니다.